이 시간은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 비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방식, 지역주택조합의 기본 추진 절차, 사업 참여 방법, 조합원 자격 등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서울에서 오늘 비도 오시는데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전문가이며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윤 법무장님을 모시고 법무사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의 비전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윤 법무사입니다. 저는 아까 추정 60분 초기에 방송화면을 좀 보셨을 겁니다만은 지난 횟수로는 16년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여러분 정비 사업으로 대변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홍보를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그동안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할 때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회를 한 사람이 저 한 명이라서 언론사들이 저한테 항상 자문을 구하는데, 이번에 추정 60분만 자문을 구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방송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제점을 제기는 했는데 과연 그 기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내용을 모르는 조합원들의 얘기만 전달을 하고 있고, 언론사라 그러면 본인의 논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는 유일한 좀 알맹이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도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 중에는 제가 듣기에는 이미 이제 동의서를 내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아직 내지 않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기존의 주택을 노후에 가는 콘크리트 주택을 저걸 오래 놔둔다고 해서 명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건축 방식도 지금 바뀌었고 재료들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축물이 명품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현행법상 어떤 제도가 있고, 그래서 크게 대별하자면 주택법상 조합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을 만들어 추진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내 집만 수리해서 쓸 것이냐라는 선택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존의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 방식과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조합의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비교 내용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은 이건 법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일단 준비된 자료니까 제가 읽으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즉 지역주택조합의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조합원들이 하는 건축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만을 상대로 했는데 중간에 법을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소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역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별도의 시행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체가 시행사이다. 이 부분은 모든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업무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는 그런 제도를 두어서 그 회사들이 행정에 관한 업무를 용역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합의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은 사업 주체, 즉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그랬죠. 조합원이 토지 매입 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 능력이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를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공동사업이라는 그 사업 파트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률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자라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파트 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을 지금 사실은 여기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지역조합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인 시설이, 정비 기반인 시설이 기존에 갖추어져 있으면 재건축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반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만, 두 개 다 준거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은 지금은 거의 없어진 직장조합,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지역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쪽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지금 재개발로 편입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뭐 있습니다. 그건 거의 요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업 주체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다만 한쪽은 우리 도시정법,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업무 대행사가 공식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업무 대행사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은 민영 공영 개발 방식 되어 있는데, 재건축에는 사실 공영 개발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간혹 공공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엉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으로 하라고는 돼 있는데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서 공공으로 가는데 치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 추정 60분이 엉터리라고 했던 게 마지막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으로 가는 곳은 그나마 조합 방식으로 하는 데는 통제하는 장치가 좀 있습니다만, 공공으로 하도록 규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공공으로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항의를 하거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을 방법을 법률상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주권을 빼앗긴다고 보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탁 방식, 그다음에 공공개발 방식, 아주 망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조합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있는, 제가 정비사업의 비리를 알리는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유일하게 신탁 방식이나 공공으로 가고 있는 조합원들이 답답함을 호소해 옵니다. 저한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주권이 없는 사람과는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상담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합 방식이 맞는 거고요. 다만 재개발에서는 민영 방식이 있고 공영 개발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공영 같은 경우 현재 그 통제 장치를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공무원 방식도 아니고 SH나 뭐 LH 그 외 신탁사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크게 결국은 여러분의 주권을 좀 빼앗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 지역은 지금 종전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단독주택 지역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폐지돼서 지금은 단독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공동주택만. 옛날 규정을 조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은 내나 토지 등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재개발은 아닙니다.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건축은 토지 및 그 부속,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해야 됩니다. 건물 및 소유자인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으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래서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재건축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냐, 아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여수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하면 무주택인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모집조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부지의 매입 방식은 우리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 똑같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되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는 80% 동의만 받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를 95% 이상 확보해야만이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사업 시행 인가는 다른 말로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축 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동 사업이라서 사업 시행 인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5%는 설사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 매도 형식으로 매도 청구 소송을 인정합니다. 재건축에서도 75%의 동의가 있으면 임의가입입니다만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나머지 동의하지 않으면 25%는 강제로 매도 청구를 합니다. 다만 재개발에서는 75%의 동의만 있으면 전체가 비동의자도 그냥 조합원으로 일단 자격은 강제 편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 신청이 제외되면 현금 청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분양 신청을 포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95%의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상 소요 기간은 재건축 재개발 공이 8 내지 10년 이상 소요했는데 실제로 아마 국내에서 지방에 몇 개 빼놓고는 10년 이내에 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대단히 장기간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업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으로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에서의 통제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려도 아마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개 3 내지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그동안에 했던 조합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도 소위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도 다시 분양 신청이라는 걸 별도로 하고요. 아까 강제 편입된 재개발 조합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재건축 같으면 또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사업에 참여 안 할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분양 신청 절차를 거치고 그걸 중심으로 다시 또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거치고 그리고 이주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많고 그래서 사업 기간이 되게 오래 소요됩니다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착수를 철거를 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어서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비 부분은요.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오늘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한 파트로 그냥 써놨습니다만 요거는 해당 자료에 없던 걸 제가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됩니다. 아까 추정 60분이 제가 방송을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게 건축 공사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데가 2008년입니다. 잠실의 5개 단지가 재건축으로 입주할 시기입니다. 그때 각 단지별로 추가 분담금이 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뭐가 문제인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만 지금처럼 추정 60%처럼 건축비만 얘기하면 되던 시절입니다. 건축비가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소위 잠실 2단지 같은 경우 1단지, 2단지 그 시기에는 90%였습니다. 그때 잠실 2단지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8,900억 중에 7,900억이 공사비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10%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건축이 무슨 놈의 주제도 그렇게 많고 또 이상한 사업비들이 끼어들면서 우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문제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한 사업비들이 끼어들면서 지금은 재건축 같은 경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하입니다. 지금도 저는 75%는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65% 이하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50%가 안 되는데도 서울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 사업 비용들을 허위 사업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유튜브로 혹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로 보시면 제 이름이 김상윤 법무사입니다. 김상윤 법무사라고 치면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의했던 재건축에 어떤 비리가 있고 어떤 사업비가 가짜이고 어떤 거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어떤 거는 불필요한 사업비고 필요가 없는 사업비고 뭐 이런 내용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자리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비 항목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받아보실 서류 보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비가 불과 한 2, 30개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사업의 표준 사업비 항목만 해도 뭐 55개인가 하다가 요즘 뭐 60몇 개로 또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조합은 103개 뭐 이렇게 사업비 항목을 잡아놓은 데도 봤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축비만에 물론 건축비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축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 갖고 있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시공사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쪽에서 거래되는 시세와 그다음에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비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근데 그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건축비 외에 부대 사업 비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역주택조합은 아직은 없습니다. 서울의 인근에 안양에서 그 중에 한두 개를 빌려서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 제가 너무 문제점 많이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나름대로의 허위사 제가 지적했던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갈 일이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 슬그머니 철거회사가 주로 정비사업 쪽에 하는 철거회사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것은 우리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가짜 사업비인데 왜 지역조합인데 여기에 들고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설명을 제가 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그런 허위 사업비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리고 건축비가 이제 아까 사업비 과다 부분에서요. 이 정비사업조합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이쪽은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앞으로 비교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우선 건축공사비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의 건축공사비는 지금 여기에 먼저 설계하시는 뭐 전문가들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 아까 잠실 진주 얘기입니다. 880달러다가 조합 반발이 심하니까 820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새로 계약하는 데들 서울에는 거의 850 정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도 약 아무리 적게 잡아도 650 이상 700 정도는 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처음에 시공사에서 일부 금액을 투자를 해줍니다. 빌려줍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시공사라고 합시다. 제가 뭐 특정 회사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초창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빌려줍니다. 그런데 한 조합당 50억 이러면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전국에 약 100여 개 정도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본사 입장에서 보면 5천억이라는 돈이 물려 있는 겁니다. 갖다 빌려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억밖에 안 되지만 그럼 본사에서는 매달 5천억에 대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느 조합은 못 갑니다. 시세가 안 맞고 경기가 안 좋으면서 언제 갈지도 모르는 실제로 그런 현장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사에서는 일단 진행되는 것은 많은 돈을 공사비를 많이 해야 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초창기 사업이 여기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조합원들로만 거기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관리처분이 끝나고 사업시 인가를 거쳐서 분양 신청 거쳐서 관리처분이 끝나고 철거까지 다 한 뒤에 비로소 일반 분양자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고 모델하우스 직권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합원도 돈을 안 내고 하다 보니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공사가 먼저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를 높이 받지 않으면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장점은 우선 구조적인 장점은 여러분들은 선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토지주들이 만약에 가시겠다는 동의서가 제출이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을 먼저 모집해서 같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조합을 여러분의 토지 등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미리 조합을 구성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선분양에서 가니까 아까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서 시공사로 하여금 기성불 체제에 따라서 돈을 줄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주인인 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제 이쪽에서는 초창기에 업무 대행사의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러분이 조기에 동의서가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까지 초기에 투자했던 업무 대행사의 비용은 어디서 건질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정비사업은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개인적으로 한 2주 전에 목포에 있는 모 조합도 제가 정비사업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총회 사회를 보러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지방도시에서 정비사업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비를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지역조합 방식으로 제시하는 사업비 가지고는 정비사업에서는 택도 없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분양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대구 지역의 뭐 조합 소개할 때 추정 60분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성불 원래 기성불로 가야 맞습니다. 도급공사라는 의미가 후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 지었으면 10% 돈 주고 20% 지었으면 추가로 다시 10%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도급계약의 원칙입니다. 아니고 그런데 정비사업조합들은 자기들이 미리 돈을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은 분양이 잘 됐죠. 그래서 무조건 분양불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돈이 들어오면 일반 분양자든 뭐든 기성에 관계없이 사업비를 먼저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들이. 그런데 지금 왜 저쪽에 대구는 그러면 기성불로 저는 계속 기성불로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왜 대구 같은 경우는 기성불로 가면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하냐면 분양을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사업조합이 사업비 대출을 해서 달라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지역조합으로 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미리 조합원을 모집해 여러분들만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가시겠다는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지역도 나머지 분양 세대에 대한 조합원도 모집을 해서 그 돈을 같이 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시공사가 미리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이 적단 말입니다. 모듈하우스 정도는 이제 짓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 정도의 투자는 선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비사업조합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시공사로 착공을 했을 때 선정은 됐을 때 착공하지 않는 조합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사업조합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역조합에 가서 비교 설명하는 자리가 생겼는데 앞으로 요 내용이 다른 정비사업조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뭐 대학에 관여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따가 질문 시간을 통해서 지역조합과 평소에 가졌던 의문이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 기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의 구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은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동의서를 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까까지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은 여러분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계시는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이런 걸 것이다. 자, 집을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거냐 방치할 거냐 아니면 나만 수리해서 될 일이냐 전체를 수리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들 것이냐 전체를 수리하려면 리모델링 방식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도 뭐 적당한 정도는 수직 증축도 되겠죠. 근데 그 공사비가 지금 여러분이 지역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공사비보다는 비쌉니다. 철거비도 부분 철거가 완전 철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수작업으로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서울에서도 잘 나가는 주택 가격이 좋은 데서도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데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층을 중심으로 하긴 하겠지만 저층은 그렇게 하는 사례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죠. 내 집만을 수리할 수는 없이 여러분 공동주택을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법상 조합 중에 유일하게 지역조합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축을 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살 거냐에 대한 먼저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방식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사업비를 그나마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이 동의가 100% 이루어지면 조기에 사업이 끝날 것이고 아니고 일부가 반대자가 많으면 그만큼 사업은 늦어지거나 거기에 따르는 비용 증가 요인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정비사업조합은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고 제가 일일이 정비사업조합에서 일어나는 가짜 사업비를 얘기하려면 지역조합이 없기 때문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감동이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옴상 대행사 사장님. 50% 넘지 않습니다.
아니요,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 전체 사업비 중에서 70% 넘죠.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지역주택조합이 그 건축비 이외에 가짜 사업비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사업비를 제시하면 결국 사업이 못 갑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제가 매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마치 주식하는 것과 비슷하더라. 왜냐하면 착공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을 10원도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으로만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왜 제 생각입니다. 왜 그나마 이쪽은 가짜 사업비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도박 같은 거다. 그때 도박이 나쁜 의미의 도박이 아니라 한 판 끝날 때마다 돈을 씌워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대행사에 제시하는 사업비가 있으면 이게 어디다 쓰는 사업비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처음부터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의 조합들은 계산상으로만 왔다 갔다 오고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업을 앞으로 후분양이면 사업 앞으로 주택 경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정비사업조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합에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둔촌주공입니다. 그 다음에 대조 1구역 아주 대형 조합들입니다. 둘 다. 두 군데 다 제가 잘 합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확정지분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도급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시공사들이. 그러던 차에 원래 확정 지분제로 했더라면 공사비를 일반 분양을 얼마를 받든 자기들이 외당초 받기로 했던 155%인가요? 출발할 때. 그래서 155%를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만 분양금을 내면 되고 일반 분양을 얼마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시공사의 리스크니까 놔뒀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슬그머니 그걸 도급제로 바꾸면서 분양 승인을 받는데 가서 분양가를 올려달라. 애당초 허브에서 분양 승인을 2,900 몇십만 원에 하려고 했다가 3,600, 700만 원대로 올려주세요. 근데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그 자기 돈 아니거든요. 시공사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싸웠고 그걸 관찰해서 후분양으로 관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조합이 방만한 사업비를 너무 많이 썼어요. 못된 사업비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비대위를 만들어서 조합을 소위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 조합 쪽에 또 못된 업체가 이쪽으로 오고 하면서 거기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비는 오르고 지금 죽을 맛이었는데 비대위가 바뀌면서 마감재를 바꿔달라 했어요. 그레이드를 상향해달라 하니까 이제 잘 됐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겁니다. 공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왜 공사를 세울 수 있었느냐. 원래는 공사가 올라가는데 쓰면 지체상금은 물 수밖에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공사비를 건축을 하기로 했으면 지연되면 하루에 얼마씩 1,000분의 3 보통 그렇죠.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일반 분양자가 없단 말입니다. 일반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했기 때문에 조합과 계약자인 조합에서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세워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언론 보도에 본 것처럼 1인당 2억 이상의 추가 분담이 늘어났던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부담을 안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 1구역도 똑같습니다. 대조 1구역도 가다가 철거까지 다 해놓고 착공한 상태에서 조합의 집행부를 바꾸고 그런데 시공사는 영락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또 조금 더 조합원들이 욕심을 내서 후분양하자 원래 분양자를 데려왔더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공사는 절대 공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기 시공사 관계자 계시지만 근데 그런 이해관계인이 없이 계약자인 당사자끼리 하는데 계약자 쪽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이 기회 잘 됐다. 나 공사 못해라고 세워버리니까 그 사이에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이제는 거꾸로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배짱을 부릴 수 있을 때 부린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후불로 간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잘못하면 안아야 될 그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안 버리는 바람에 시공사는 자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시공사의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뺏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인근에 역천 1구역이 작지만 거기는 아주 영악하게도 조합장이 나름대로 잘해서 공사비가 협상이 안 끝났는데 착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일반 분양했어요. 근데 조합장이 계속 자재를 올립니다. 근데 공사를 못 세웁니다. 대단히 좋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자료라면 그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뭐 시공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그런데 그 큰 조합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원들의 우매한 판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리스크가 지역조합에서는 최소한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닌 일반 모집 조합원을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전까지는 소유주들이 결정을 해줘야 재건축 하겠다는 동의를 해줘야 그들이 모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모집해 보면 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때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들고 분양을 받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외면하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정비사업 방식보다는 형식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지역조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가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에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비사업만 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쪽에서 이 영상이 잘 편집되고 하면 저에게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정비사업으로 못 가고 고통받는 그쪽에도 제가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조합에 참고로 하라라는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제가 군산의 모 조합도 작년 1년을 도와줬습니다만은 시공사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합원들이 이미 90%가 다 나가서 그냥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거기도 지치면 결국은 지역조합으로밖에 못 갑니다라고 거기 핵심 관계자들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제시하는 그 사업비로는 때려주기도 그쪽에 군산인데 미분양 많거든요. 근데 미분양을 없애려면 싼 가격에 미리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살지 못하겠다고 다 이미 이사를 한 상태예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직 10% 정도나 살 겁니다. 아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거기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물린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마음의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정비사업에 관한 얘기는 혹시나 하시면 시간 되실 때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주택 이주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끼리만의 비용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담당해야 될 공공의 주택 정책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임대주택은 재건축이 부담하지 않습니다만 임대주택이 아닌 소형주택은 일정 비율 85제곱미터 이하를 일정 부분 이상 지어야 되는 그래서 나머지는 소형을 조금 지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지역은 거기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 수지는 여러분이 도시정비법상의 어떤 진행 방식과 재건축을 다시 개축을 하는 방식과 주택법상의 개축 방식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선택은 여러분이 그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다시 개축할 거냐의 선택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국내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특별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은 아마 없죠. 혹시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건 아까 대충 설명 다 드렸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조합원 자격이야 여러분들이 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모집하게 될 거는 이제 여수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자를 끌어들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율이 만약에 조기에 달성이 되면 그 자체로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여러분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끼리만으로는 이 주택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 없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조기에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내용 있으면 제가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그게 그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규를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대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혹시 보충이 필요하건 하면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의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사님께서 딱 2분? 네, 2분만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시겠다. 왜 지역주택 그러면 여러분이 언론 보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주택은 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경우에 쓰는 표현이냐면 95%는 미필적 구의에 의한 사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업무 대행사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조합원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2주택, 3주택 소유자들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역 조합을 할 의사가 없는데 누군가가 바운다리를 딱 그려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주택 조합은 모집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집 주인은 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나는 집이 많아서 이 집은 따로 조합원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싸게 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 거를 팔려면 지금보다 뭐 땅을 좀 팔겠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 의사에 관계없이 업무 대행사가 미리 마치 다 얘기가 끝난 것처럼 추진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 제가 아까 잠깐 놓친 것이 혹시나 그 질문을 언론 보도 같은 거 보고 하실까 봐 그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제2, 제3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과연 돈덕주공의 소유주들이 이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동의율이 좋아야 이 사람도 모집이 쉽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의견은 생각지도 안 하고 업무대행사가 자기 욕심이 앞서서 여러분은 하길 원하지 않는데 여기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분이 동의율이 빨리 차거나 그러면 그리고 추가분담금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여러분이 이 착공과 지금 조합 설립 사이에 기간이 짧으면 추가분담금 나올 수 없잖아요. 조건이 다 변경이 없으니 사정 변경이 그런데 오랫동안 기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값이 올랐다든가 이럴 때가 추가분담금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대행사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뢰도가 높아야 지역이라 아마 소문이 금방 날 거예요. 거기 분위기가 어쩐지. 그래야 내나 여기 분양받을 사람도 여수분들 아니겠어요? 이쪽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저쪽에서 여러분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보통 지역조합 그러면 앞뒤 구분 안 하고 그 믿을 수 없는데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데 제발 누가 와서 우리랑 같이 분양받아서 우리 단지 분양받아서 우리 아파트 좀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는데 할 생각이 없는데 밀고 나가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게 맞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설명이 약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